이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다니.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지금 빨리 와주세요.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밤중에 갑자기 다리에 찾아오는 그 찢어질 듯한 고통. 이건 정말 겪어보지 않은 분은 절대 아실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근육경련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신데 오늘 이 한 편의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주 새벽 3시 응급실로 실려온 68세 박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오른쪽 다리에 났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의 며느리가 이상하다 싶어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거든요.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는데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올라갔다면 폐색전증으로 즉사하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요. 만약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쥐가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고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응급처치법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에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래 걸으시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시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 봄에 72세 정명순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후 밤새도록 다리 쥐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손자가 놀러와서 함께 북한산을 올라가셨거든요.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계속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이 갑작스러운 운동량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어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져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목이 마른다는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여름철에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갑자기 더운 곳에 나가시면 우리 몸에서 급격히 땀이 나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요. 작년 여름에 65세 김영호 씨가 이런 경우셨어요. 평소에 하루에 물을 한 컵 정도밖에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무더운 날 시장에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오신 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을 시작한 후에야 증상이 사라졌죠.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흐르면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70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4년 정도 되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리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말초혈관의 동맥 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였거든요.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시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쥐가 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 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요즘 SNS에서도 화제인데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피부톤이 밝아지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 건강과 아름다움 둘 다 챙길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 약물, 콜레스테롤 약물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쥐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 약을 바꾸신 후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63세 장성호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드렸거든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나서 병원에 오셨더니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이뇨제가 원인이었어요. 이뇨제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빼내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킨 거였죠.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주무시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주무시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새벽에 쥐가 나기 쉬워져요. 특히 무거운 이불이나 두꺼운 담요가 발을 아래로 눌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되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75세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셨어요.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5시쯤이면 어김없이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불을 가볍게 바꾸시고 발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드렸더니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어요. 근육량 감소는 보통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피로하기 쉬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신경 전달 속도도 함께 느려지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정교하지 못하게 되어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세밀한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다리 쥐의 일반적인 원인들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근육의 과도한 사용, 둘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 셋째 혈액순환 장애, 넷째 약물 부작용, 다섯째 잘못된 수면 자세, 여섯째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면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깊은 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인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50대 회사원 이철민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붓기가 생겼는데 직장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검사 결과 다리의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철민 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최근 몇 달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스트레스로 흡연량도 늘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죠. 이런 생활 패턴이 혈전 형성의 위험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서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쥐가 나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신경손상 혹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67세 송미영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밤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났는데 평소와 달리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걷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만 하고 계셨는데 점점 더 아파져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근육 안쪽에 작은 출혈이 있었어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거였죠.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근육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성 동맥 폐색의 증상일 수 있어요.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72세 방영수 씨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평소 다리 쥐가 자주 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면서 다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거든요. 색깔도 창백하게 변하고 감각도 둔해졌어요. 처음에는 쥐가 심하게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셨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동맥이 급격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로 혈관을 다시 뚫어서 다행히 다리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L19를 부르시는 것이 좋아요. 55세 정수연 씨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장거리 출장을 다녀온 후 며칠간 오른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쥐가 너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쥐가 풀린 후에도 숨이 계속 차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빠른 대응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다섯 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척추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70세 김대한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수술로 신경 압박을 해소한 후에는 다리 쥐도 사라지고 걷기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리 쥐의 원인과 위험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근육 과사용, 수분 부족, 혈액순환 장애, 약물 부작용, 수면 자세, 노화가 있고요. 위험 신호로는 한쪽 다리만 붓는 경우,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다리가 차가워지는 경우, 숨이 차는 경우,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정말 효과적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방법은 위십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발견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위십술 중앙 부분을 세게 꼬집어 주세요. 5초에서 10초 동안 꼬집기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자율신경계 반사 때문이에요.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꼬집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세게 꼬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70세 김영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는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위십술을 세게 꼬집기 시작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몇 초 만에 쥐가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전화기 옆에 쥐 날 때는 위십술 꼬집기라고 메모까지 해두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거든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할 때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어요.
발끝을 당길 때 동시에 무릎도 쭉 펴주시는 거예요.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거든요. 다리 전체를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야 효과가 좋아요. 73세 박순남 할머니가 이 방법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세요. 할머니는 관절염 때문에 몸을 구부리기가 어려우신데 침대 옆 벽을 이용해서 발끝 당기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을 벽에 대고 천천히 발목을 구부리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이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마사지를 할 때는 단순히 누르기만 하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이 돌려가면서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깊숙한 곳까지 자극이 전달되어서 더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킬레스건 부분도 함께 마사지 해주시면 좋아요. 네 번째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쪽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자리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지압을 해보시면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지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종아리 뒤쪽에서 가장 두툼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서 가장 아픈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68세 조성민 어르신이 이 방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르신은 당뇨병 때문에 다리 순환이 좋지 않아서 자주 쥐가 나셨는데 이 혈자리 지압법을 배우신 후로는 쥐가 나더라도 금방 해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으로 확인해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온찜질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서 화상을 입기 쉽거든요. 반드시 손등이나 팔로 온도를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찜질팩이 없으시면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6번째는 다리 X자 꼬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매우 효과적이에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후 무릎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과 발 부분만 교차시켜 X자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30초 정도 있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쥐가 풀립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간단해요. 다리를 교차시키면서 근육에 적절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는 거예요. 마치 꽉 조인 호스를 살짝 눌렀다 놓으면 물이 더 세게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71세 김정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아주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서 발끝 당기기가 어려우셨는데 이 방법은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들 중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위십술 꼬집기입니다. 누워 계실 때도 움직이기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나머지 방법들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차례대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응급처치법을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위십술 중앙 꼬집기. 둘째, 발끝 몸쪽으로 당기기. 셋째, 종아리 마사지. 넷째, 승산혈 지압.
5째, 온찜질. 6째, 다리 X자 꼬기입니다. 이 중에서 위십술 꼬집기가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가족들에게도 추천하는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무실 때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으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다리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거든요. 74세 이영희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웅크리고 자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거의 매일 밤 다리 쥐로 고생하셨거든요. 수면 자세를 바꾸신 지 일주일 만에 쥐가 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5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아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 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해요.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69세 박태준 어르신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고 계세요. 어르신은 젊었을 때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셔서 다리 근육이 자주 뭉치고 쥐도 자주 나셨는데 매일 저녁 스트레칭을 하신 후로는 다리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스트레칭은 요즘 SNS에서도 정말 핫한 주제예요. 다이어트 와 동안 유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유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1.2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아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어서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컵에 물을 받아두시고 1시간에 한 번씩 몇 모금씩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70세 최순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할머니는 화장실 가기 싫어서 하루에 물을 한두 컵 정도밖에 안 드셨는데 매일 밤 다리 쥐로 고생하셨거든요. 수분 섭취량을 늘리신 후 일주일 만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활동입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간단한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발끝을 위아래로 10에서 20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실 때도 발목 운동을 함께 하시면 좋아요. 의식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거든요. 65세 김명수 씨가 이 방법을 아주 잘 실천하고 계세요. 은퇴 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타이머를 맞춰두시고 1시간마다 일어나서 집 안을 한 바퀴 돌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복용 시기와 쥐가 나는 시기가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심스러우시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쥐는 생각보다 흔해요. 특히 이뇨제는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전해질도 함께 배출시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해질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거나 약물을 다른 계열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6번째는 잠자리 환경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 잘 나거든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느슨한 것을 선택하세요. 7번째는 취침 전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샤워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아요. 족욕을 하실 때는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물을 받으시고 발가락을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족욕은 요즘 웰빙 트렌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혈액순환 개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피부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우리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릴렉스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8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과 과음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쥐가 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특히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다리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거든요. 자, 예방법을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올바른 수면 자세. 둘째, 취침 전 스트레칭.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 넷째, 규칙적인 활동. 다섯째, 약물 점검. 여섯째, 따뜻한 잠자리 환경. 일곱째, 족욕. 여덟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이런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쥐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조식품과 술을 함께 드시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드시면서도 동시에 음주를 즐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건강보조식품과 알코올이 결합되면 간 해독 기능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60대 남성분이 간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꾸준히 드시면서도 매일 소량의 음주를 계속하다가 급성 간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황달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첫째,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천천히 발끝을 당기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71세 송기철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있는 힘껏 주물렀는데 다음날 근육이 더 아프고 멍까지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리한 마사지로 근육 섬유에 손상을 준 거였어요. 둘째,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해요. 어떤 분들은 다리에 쥐가 나니까 약 때문인 것 같다며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해요.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넷째, 진통제나 근육이 완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을 단순한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월 후 박정희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혈전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다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며느리인 김숙경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들의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아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다리쥐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에 공유해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감사합니다.